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로 개척을 배웠죠. 그 이후에 유럽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정치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요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6에서 18세기의 유럽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절대 왕정이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마다 사실 절대 왕정이 등장한 시기는 차이가 있어요. 빨리 등장한 나라는 16세기, 보통 17세기, 늦게 등장한 나라는 18세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6에서 18세기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16에서 18세기 정도면은 중국에서는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가 들어선 그리고 청나라가 존재했던 시기고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있었죠. 그다음에 서아시아에는 오스만 제국 그리고 사파비 왕조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아시아에는 무굴 제국이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절대 왕정은요. 여러 나라들에서 추출해낸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절대 왕정의 내용을 다른 나라들에 여러 나라들에 적용을 했을 때 딱 들어맞는 나라도 있겠지만 들어맞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왕정이라는 거는 이제 왕권이 강화된 시기,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던 시기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16에서 18세기에 유럽에 등장했고요. 이 시기에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중앙 집권화되던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이야기하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또 제후들과 기사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때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서 절대왕정 시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왕정 시기를요. 과도기적 정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도기라는 거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중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럼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이냐? 봉건 국가에서 국민 국가로 발전하는 중간에 절대 왕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건 국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봉건제 있죠? 그 봉건제 사회의 체제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고요. 국민 국가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봉건국가 시기에는 사실 하나의 국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나는 누구 기사가, 누구 제후가 다스리는 땅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왕의 권한이 강하지 않았고 국가라는 개념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국가 시기가 되면은 나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강해집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국민국가라고 해요. 점점 그러니까 내가 국민으로서의 자각이 생겨가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가 강화되니까 나는 이 나라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봉건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왜 발전하게 되었는가? 봉건 귀족 세력들, 그러니까 제후와 기사들이 봉건 국가 시기에는 강했죠.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약화되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민 세력이 점점 성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봉건국가 시기에는 귀족과 제후와 기사들이 세력이 강했다면 국민국가 시기에는 이제 상공업자들, 시민들의 세력이 강한데요. 이 세력이 이렇게 하나는 약해지고 하나는 강해지다가 중간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와요. 이 균형을 이루던 지점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절대왕정 시기입니다. 이 절대왕정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절대 왕정은 여러 가지 그 왕권을 지지해주는 기반들이 있어요. 사상적인 기반, 정치적인 기반,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상적인 기반인데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국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국왕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 뜻은 곧 신의 뜻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행할 때 국가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신의 뜻이니까. 이것으로 왕권을 정당화합니다. 중앙 집권화를 정당화해요. 그리고 정치적 기반은 관료제와 상비군인데요. 이 관료제와 상비군은 교황권이 약화되고 제후와 기사가 약화되면서 등장했었죠. 우리 이미 한번 살펴봤었죠. 이 관료제와 상비군이 더욱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관료제가 시행이 되다가 점차 기사와 제후의 세력이 더 약해지면서 지방에도 관료들을 파견하게 돼요. 그리고 상비군을 마련했지만 지방에도 제후와 기사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절대 왕정 시기가 되면은 그 지방에 있던 개별적인 군사력들을 모두 없애고 국가의 군대는 오직 상비군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혹여나 지방의 군사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상비군이 그것을 훨씬 압도해서 중앙의 군대가 제일 강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군대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를 바탕으로 왕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민 계급이 왕을 또 국가를 지원했다 그랬죠?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계급은 봉건적인 제약을 탈피하기 위해서 왕과 국가의 재정을 지원했었는데요. 절대왕정 시기가 되어서도요, 왕과 국가를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왜냐?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상업행위를 하기에 좋았기 때문이에요. 중앙 집권화가 되면 우리 다른 나라들 살펴보면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도로망이 정비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국가 안에서 도로망이 정비되면요, 국가 내부에서 상업행위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국가가 강해지면서요, 왕권이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 내가 우리나라를 지원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승리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 시장을 넓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이 국가를 지원하는 것에 그걸 통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과 국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왕도 시민계급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요.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왕은 시민계급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재정적으로 충당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시민계급이 돈을 더 벌게 되면 또 그것이 자기한테 이득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시민계급을 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중상주의라는 건데요. 상업과 무역이 국가의 부를 눌리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힘이 군사력만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부자 나라는 강한 국가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내의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고요. 다른 나라의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붙여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역 장벽을 세웁니다. 보호 무역을 해요. 그리고 유럽 안에서 경쟁하다 보면은 시장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시장을 찾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유럽이 식민지 경쟁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식민지들이 생겨났다 그랬죠. 이제 절대 왕정 시기가 되면
신항로 개척을 먼저 나섰던 에스파냐, 포르투갈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시민계급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요. 이 시민계급이 뭔가 불만을 느껴서 나중에 혁명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요, 각 국가의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절대왕정, 서유럽의 절대왕정, 동유럽의 절대왕정이라고 교과서의 소제목으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절대왕정이 있던 시기에 각 나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요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왕정과는 조금 관계없을 수 있지만 각 국가들의 16에서 18세기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는 재정복 운동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크리스트교 세계가, 서유럽 세계가 정복하면서 국가가 형성이 돼요. 이 재정복 운동은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십자군 전쟁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성격도 비슷해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는 교회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에 반발한 네덜란드라든가 다른 여타 지역들이 에스파냐에서 벗어나게 돼요. 독립을 해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식민지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죠. 신항로 개척에 앞장서서 나섰고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오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이득을 챙겨왔어요. 근데 이렇게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가져온 걸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쉽게 버니까 쉽게 써버렸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별로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산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요. 16세기 후반에 그래서 에스파냐가 영국에게 패배하거든요. 전쟁을 해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에스파냐가 금방 쇠퇴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막 개척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뿐만 아니라 자기네 국가 안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냐는 전성기를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우리 대헌장 배웠었는데 대헌장 이후에 의회 제도가 정착을 해요. 자문에 의한 과세, 그 자문을 이제 의회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가의 일은 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전통이 생겼는데요. 왕도 의회를 존중하고요. 의회도 왕을 존중하는, 의회와 왕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영국의 절대 왕정에서는 의회가 왕권을 굉장히 지지해줘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요. 의회의 지지를 얻고 절대 왕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헨리 8세는 해군을 육성했어요. 상비군이죠. 이 해군을 바탕으로요, 엘리자베스 1세가 에스파냐를 무찌릅니다. 에스파냐를 무찌르고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국외 시장을 개척하는데요. 이 동인도 회사는 국가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라서요.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 진출했다가 그 인도를 나중에 식민지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외로, 해외로 영국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나타나는 모습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절대왕정의 구조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요.
관료제와 상비군을 강화했고요. 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또 잘 진압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 상공업 육성 같은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루이 14세 때는 프랑스의 절대 왕권이 확립이 돼서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사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왕권이 강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다거나 프랑스의 문화가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동유럽 지역인데요. 동유럽 지역은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이 서유럽에 비해서 조금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계급의 발달도 늦었어요. 상공업에 뛰어들었던 상공업자들이 시민 계급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시민 계급이 미약하고요.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공건 귀족 세력이 그대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료와 군대 지휘관으로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요. 서유럽에서는 관료와 군대 지휘관으로 시민 계급이 진출하기도 하는데 동유럽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유럽은 절대 왕정의 등장이 늦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질문인데요. 동유럽 지역은 왜 서유럽에 비해서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이 늦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유럽 지역은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나 가서야, 그러니까 서유럽 지역은 이미 다 절대왕정이 등장하고 국가에 따라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나서야 절대왕정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왕들만 좀 살펴볼게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이 사람들이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들인데요. 동유럽의 절대왕정의 군주들, 왕과 황제들은요, 서유럽에서 발달한 계몽주의, 계몽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사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르네상스와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계몽사상,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왕권을 강화하는데 또 국가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 왕과 황제들이 동유럽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펴본 이 3명의 왕과 황제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절대 왕정이 있던 시기, 16에서 18세기에 유럽의 각 국가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